대한민국 현안들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본색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화병 없으십니까? 네, 화병. 조금 전에 저희 송경철 앵커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특히 이제 집사람한테 갑자기 듣는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 때문에 화병을 많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생방송이라 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네, 집에서 좀 말조심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법은 명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명상 자주 합시다. 네. 자,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일이 어제 또 있었는데요. 북한이 미사일을 돌연 이산가족 상봉하고 좀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했는데 어제 미사일을 쐈거든요. 이 문제 분석해보고 어제 또 선교사가 억류된 사건이 있었고요. 이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미 나온 얘기니까요. 4기가 발사했고 그 전에 이산가족 상봉기간에도 또 발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리상으로는 단거리라고 평가되는 한 200km 내외 되는 미사일, 스쿼드 미사일을 쐈다는 겁니다. 근데 스쿼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일단 잠시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 말하자면 영해 내에서, 북측 영해 내에서 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내 방어 이런 개념으로 각국마다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했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미국 측의 반응을 봐도 지금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법적이고 제재를 가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노린 거는 미국에 대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남측의 협상 전략 흔들기 이런 측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북한이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통 크게 수용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남아저 통 크게 양보를 하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미사일을 또 발사함으로써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 신뢰 관계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신뢰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또 악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화 국면이고 그리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 수용했으면 좀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NLL 또 경비정 또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세 차례 침범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런 것을 보면 남북 관계에서 신뢰 관계가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급속도로 개선하기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미사일 쐈다 그래도 크게 놀라시질 않거든요. 어제 그 뉴스도 아주 우리 시청자들이 즉각 반응하는 그런 뉴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도를 했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근데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거 쐈을 때는 전 세계적인 뉴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는 것은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의 더 큰 위협인 것이고 이 단거리 미사일들은 우리를 직접 겨냥하는 거거든요. 서울을 쏘면 불바다가 되는 잿더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미사일을 쏘는데 물론 자기네 쪽으로 북쪽으로 쐈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은 우리로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의 단계를 나눌 때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라고 하잖아요. 단거리 어제 쐈던 것처럼 스쿼드 계열의 어떤 탄도 미사일은 단거리 한 200km 거리로 따지면은 굳이 얘기를 하자면 한 대구 정도까지 날아오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거리는 그보다 더 한 1000km 일본까지 이제 커버가 되는 거죠. 공격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ICBM급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아예 이제 알래스카 미국 본토까지 공격을 하니까 전 세계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는 ICBM 장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난번에 대포동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미사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더 말씀하신 것처럼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연습이니까 자기는 이제 훈련 미사일 시험 발사 정급이 되니까 사거리 150km 이하. 이거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중에 쏜 거예요. 이게 이제 금강산 호텔 쪽으로 방향만 틀었으면 날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쏜 것도 하나 더 볼까요? 어제 이제 그저께 쐈던 문제가 되는 미사일인데요. 사거리 200km 정도 날아가는 겁니다. 깃대령에서 쐈고요.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죠. 이게 그러면은 저게 한 200km 되니까 서울은 그동안은 그 전문가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이 미사일이라는 게 탄도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말하는 것처럼 탄도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늘로 올렸다가 대기권에서 빠져나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영어로는 ballistic, 그러니까 터지는 힘에 의해서 또 미사일이거든요. 크루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날아가는 찾아가는 순항 미사일은 아니에요. 위에서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런데 서울은 워낙 가깝지 않습니까, 북한이랑.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각이 안 나온다. 이렇게 쏘니까 뭐 서울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학자가 최근에 그 이론을 바꿨어요. 탄도의 이 각도를 조절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더 위로 쏴버리면 서울 지역 수도권을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각도로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사실은 우리가 더 큰 관심을 끌어야 되고 우리한테 더 직접적인 위험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번에 쏜 미사일. 저 스쿼드 미사일 저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뭐 자료가 마저 좀 달라요. 뭐 우리 통일부가 발표한 비용도 있고요. 또 뭐 국방부가 발표한 비용도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스쿼드 미사일 조금 전에 그 보셨던 스쿼드 미사일은 가격이 기당 한 기에 400만 달러라고 합니다. 400만 달러면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은 50억 가까이 되는 거죠. 한 기에 50억이고요. 노동 미사일은 2배가 넘습니다. 1000만 달러로 추정되고요. 무수단 미사일 사거리가 3,4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이것은 노동 미사일보다 또 2배가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대략 뭐 무수단 미사일 2기, 스쿼드나 노동 4기 정도를 발사하면 여기에다 또 연료비가 들거든요. 그렇죠. 연료비가 또 엄청나게 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북한 주민들 전체 주민들을 한 달 정도 먹일 수 있는 그 정도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한번 또 쏘았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엄청난 북한이 이런 일을 감행할 정도면 주민들을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랬는가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기다 거예요. 플러스 개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미사일 쏠 때만 돈 들어갑니까? 개발할 때 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 평소에 그냥 둘 수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또 뭐가 있냐면 북한은 미사일 수출국이라는 겁니다. 미사일 기술 수출국.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북한은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뭐 아프리카, 뭐 암암리안 비밀 아니겠습니까? 중동, 이란 이런 데다가 수출을 합니다. 기술도 수출하고 부품도 수출하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쏴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측면, 그러니까 나가는 돈도 있지만 북한 측면에서는 들어오는 돈도 있다는 거죠. 물론 북한의 지금 스쿼드 미사일의 최대 단점은 정확도입니다. 정확도가 떨어져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를 계속 정치하게 좀 조절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북한이 그런데 지금 느닷없이 왜 쏘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미사일 발사는 스쿼드 미사일이잖아요. 사정거리가 스쿼드 이제 200km짜리가 있고 500km짜리가 있고 700km짜리가 있어요. 단거리 미사일인데 전형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근해까지 날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무수단에서 쏜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까지 날아가는데 그건 이제 대부분으로 미국에 대한 신호죠. 이번에는 우리를 겨냥해서 이제 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뭐냐? 통 크게 이산가족 상봉 수용했으니까 이제는 금관산 관광 재개할 수 있도록 열어줘라. 근데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금관산 관광 재개를 하려면 박원яр씨 피살 사건에 대한 사과 표명, 재발 방지 대책, 진상규명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놓지 않으면 금관산 관광 재개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나아가서 금관산 관광 재개 문제는 달러, 현금, 캐시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바로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 국가들이, 한미일이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그것을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먼저 그동안에 우리가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들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명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계속해서 양보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걸 계속해서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계속 화해 무드라고 하고 대화 국면이라고 하는데 대화라는 건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하면 협상이거든요. 주고받는 게 협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료, 아니면 영양가루 이런 거는 계속 지금 뭐 적시자타스 통해서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지원 같은 거를 우리가 줄 때 북한은 그러면은 더 받으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위협을 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지금 김영수 앵커가 지금 설명을 해주시니까 거기는 뭐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요. 또 하나의 주도권은 뭐냐면
북한 내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저도 이제 군사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군부와 당이 있잖아요. 북한 내에. 지금 이제 남북 간의 화해 무도가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당 쪽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럼 군부는 이제 할 말이 점점 더 없어지는 거죠. 이럴 때 미사일 한두 방 이렇게 시험 발사라도 하고 계속 연습을 해대면 다시 이제 분위기는 좀 강경 대치 쪽으로 가고 결국 군부 쪽으로 힘이 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김정은이 군부를 제대로 장악했느냐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논란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오고 그러니까 예. 저렇게 김정은의 의지는 한마디로 이제 핵과 경제 병진 정책 아닙니까? 지금 근데 핵은 개발했다고 계속 선포를 하지만 경제는 일단 북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은 남한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해외에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첫 번째 단추거든요. 이 첫 단추를 잘 풀지 않으면 미국도 지원 안 하고 중국도 일본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이걸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풀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금강산 관광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주기 위한 그 촉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사일을 쏜다. 미사일을 쏘면 대한민국 정부가 빨리 협상을 해야 되겠구나. 금강산 관광 재개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큰 오산 오판이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나쁘게 꼬여가는 쪽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저는 전략적인 그 큰 미스라고 보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정치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했다기보다는 아까 얘기하신 군부 쪽에 손을 한번 너희들도 한번 좀 이번에 해봐라라고 좀 손을 들어주는 그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워낙 폐쇄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컨대 2002년에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고 예.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김정일 위원장 답방을 촉구하고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답방을 하지 않고 느닷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월드컵 3, 4위전 하는 축제마당에 연평해전을 일으켰단 말입니다. 제2연평해전을. 이런 것들 설명될 수 없고 납득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워낙 모른다는 측면이 있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제가 분석하는 요인은 다른 체제들 다른 나라들은요. 어쨌건 대략 공동선, 공동이익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예상하는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이 체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오직 김정은 정권 또는 김정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산가족 기간인데 왜 쐈느냐라는 거는요. 오히려 이산가족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계를 해야 돼. 지난번에 말씀하신 연평해전도요. 2002년 이산가족 상봉 직후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0년이었나요? 연평도 포격 도발. 그것도 이산가족 상봉 끝나고 한 달 뒤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산 상봉 끝났고 그리고 우리 그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 연습이라든가 키 리졸브 이거 끝나는 게 지금 4월 중순이에요. 오히려 이때가 지금 더 위험하다라는 게 우리 정부 그리고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좀 이제 고민을 좀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남북 회담에 직접 취재도 가보고 해보면 이 북한이 이 강경파와 온건파가 대립하고 있을 때는 항상 강경파가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 강경파 목소리를 내면서 강경파 효과가 나타나면 강경파 목소리 더 세지는 거예요. 근데 온건파가 대화를 재개하고 대화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낼 경우에는 다시 강경파가 좀 추그러들어요. 이때 남북이 대화 모드로 가고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 지원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온건파가 힘을 계속 얻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김정은이 강경파한테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가 온건파에도 힘을 실어주고 계속해서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북한이 탈북자 중에 제일 엄격하게 처벌하는 탈북자들이 누구냐면요. 중국에 들어가서 그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선교사들과 접촉을 했었던 사람이 다시 들어오면 그 사람은 가장 무거운 형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는 그 김정욱 선교사 그 사건 보면서 그런 면에 좀 착안을 해야 되지 않나 싶었던 것이 북한에서 기독교는 물론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는 금지돼 있고 더더군다나 북한에서 기독교는 아주 체제를 흔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요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종교는 아편이라는 게 그 예. 공산주의 사상에 그러니까 나를 유일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 왜 엉뚱한 크리스찬 그 예수님을 찾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자 같은 존재지 않습니까? 예. 북한에서 김씨 일가가. 그런데 그 존재를 대체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그런 신앙심이 퍼지면 그 자리를 바로 대체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최대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저도 오늘 이제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북한 이제 탈북하신 북한 전문가 얘기로는 탈북자들의 동기가 뭐 북한 체제 또는 뭐 이거 불만 그것도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있지만 종교적인 신앙심에 빠져서 나오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알게 되고 어떤 종교적인 신앙심에 빠지게 되면 예. 최근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제가 뭐 특정 영화라서 이름은 그 영화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선교사가 처음에 많은 걸 도와줘요. 어려운 임신매매에 끌려갔던 여성 그런 분들이 내가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너도 한번 전화를 해봐라. 그럼 그 선교 이번에 김정우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단둥 지역에서 이 선교 활동과 함께 북한 지원을 계속 해줬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탈북자 그 단체 협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요번에 누군가가 본인한테 접근을 해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선교 활동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아서 들어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보위부라고 얘기를 하던데 북한 보위부 쪽에 속아서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북한의 희생양이 되는. 그럼 북쪽에서는 이 선교사 김정우 선교사를 잡아놓고 무엇을 요구를 할까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체 북한에서 선교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어디서 주로 하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를 끝까지 부르라고 하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 의하면 김정우 선교사 그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얘기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고문도 당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북한 쪽에 북한 선교 관계자들 전원을 들어보면요. 북한의 그 지하교회 말고 실제로 공인되어 있는 그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밖에 이제 보여주기 형식만. 위한 목사님도 있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 중에 5명 중에 1명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는 기독교가 북한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됐거든요. 초기에. 북한의 그런 신앙적인 전통 뿌리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게 뭐 할머니, 어머니 통해서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좀. 김일성의 어머니도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름이 반석이라는 게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그 김정우 그 선교사가 AP통신을 통해서 이제 그 기자회견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제 낮이었잖아요. 1시인가 12시에 이제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그리고서 5시 38분에 미사일 발사한 거예요. 예. 이건 우리 정부한테 계속해서 송환을 원하면 대화에 나서주고 우리 측 요구 들어줘라. 안 그러면 미사일 쏘고 안 그러면 천안함 이상의 더 큰 도발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저께 저녁 약속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YTN 속보가 뜨잖아요. 그래서 속보를 딱 확인해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반응이 또 쐈구나 이 정도입니다. 네, 아까 후주성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른 얘기 계속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북한이 근데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이게 우리 군이나 정부한테 보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국민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성격이 강하거든요. 네. 사실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천안함 뭐 폭침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간과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앵커 본색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정찬배 앵커, 김용수 앵커 고맙습니다. 네.